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오늘이 8월 7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동안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비트코인이 여전히 횡보 지역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예. 지금 29K에서 계속 횡보 지역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지금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단계죠. 지금 거래량도 너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아직도 29K 지금 턱걸이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30K와 30K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29K와 30K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여파가 아직도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용등급 강등이 정말 급하락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신용등급 강등을 한 후에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다시 몰려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몰려오지 못하면서 현금화되고 있다. 말 그대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하락을 했으나 매도세가 많이 들어와서 하락을 했으나 지금 이 매도세들은 수익권이다. 자, 이유는 뭐죠? 5개월 동안 지금 쭉 이번 연도 내내 지금 올라왔던 이 나스닥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을 출회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도대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7월 비농업지표 같은 경우에는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시장이 과열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고용이 많이 되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고용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다.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PPI 지수, 쉽게 말하면은 원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당연히 소비자 CPI 지수,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경기 침체는 많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자, 주가 및 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방 준비 제도에서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 자, 다시 한번 뭐라 하죠? 현금을 푸는 금리를 인하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고용지표 상승은 임금 상승률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곧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지금 말 그대로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을 하잖아요. 노동시장이 과열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 자, 저번 6월 달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임금 상승률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시장에 악화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주가랑 물가는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되게 이상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걸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뤘을 때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이게 되게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골디락스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좀 이 고용지표 둔화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어떤 신호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건 어떤 거죠? 자, 고용지표가 둔화가 되면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열되어 있는 이 나스닥 시장으로 다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돼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다시 나스닥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시장으로 자금이 순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자 29K를 29K에서 30K를 횡보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호재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CPI 지수 발표가 이제 얼마 후에 또 있죠. 이때도 폭발적으로 뭔가 오른다던가 아니면 폭발적으로 좀 내린다던가 이러지 않으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 횡보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이유는 뭐 이게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큰 이 이슈들에도, 이 호재와 악재들에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 6월 CPI 지수 발표에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7월 CPI 지수에는 과연 움직여 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횡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하지만 지금 SEC가 어찌됐든 9월 초까지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자, 우리가 이것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호재 악재에도 움직이지 않는 게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때문인데, 자, 이게 9월 초까지는 1차 답변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게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계속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상승이 되면 알트코인들은 빠지게 되죠.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에 의해서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있으니 지금 이 부분 알트코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지루한 장에서 확실하게 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급락 급상승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100% 돌리시는 것보다는 실시간 대응해서, 그리고 만약에 좀 안정적이게 24시간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실시간 대응으로 수익 얻으시는 방법, 그리고 현물 프로그램으로 수익 얻으시는 방법 컨텐츠를 확인하셔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설정값을 설정해 놓으시면은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브리핑 드렸던 부분들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꾹꾹꾹님 안녕하세요. 멍멍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요, 그냥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뭐 후오비 사태, 그리고 커브 파이낸스 사태, 뭐 SEC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반대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찌라시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찌라시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저것 기사를 보고 우리가 좀 시장 상황을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자, 1번은 자, 이제 시카고 거래소. 자, 시카고 거래소에 지금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로 봤을 때는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자, 뭐 이게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지금 보시면 2021년 이렇게 고점을 거래량 최고를 한번 찍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7월 달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자,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지금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쪽에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지금 2022년 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8개월 만에 선물 거래량 최고치 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선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의 반대 의견 한번 볼게요. 반대 의견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거래량이거든요. 비트코인 이제 그 7일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보시면은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3년 만에 최저치다. 자, 선물 시장 그리고 또 어찌됐든 그 시카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 국한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요거 이 시카고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냐? 메이저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메이저 거래소. 자, 메이저 거래소의 그 선물 거래량은 상승. 하지만 전체 거래량은 3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를 저희가 메이저 거래소라고 부르지가 않죠. 근데 시카고 거래소는 메이저 거래소이기 때문에 지금 1년 8개월 만에 선물 거래량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선물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보다는 선물 요것과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은 3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은 즉 무슨 말을 뜻하느냐? 지금 기관 그러니까 안정성이 더 혹은 신뢰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메이저 쪽으로. 그러니까 인식.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이저 거래소의,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이 2020년 이후로 최저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카고 거래소, 그러니까 메이저 거래소의 선물 거래량은 최고치를 달성했다. 말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기성으로, 뭔가 엄청나게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자산 그리고 투자 상품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3년 만에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횡보지옥을 지속적으로 걷고 있지만 지금 일반적인 규제를 받는 거래소보다는 이 시카고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은 최고를 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식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반증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한번 볼게요. 자, 마이애미 시장이 대선 기부금으로 비트코인도 받을 것이다. 자, 정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 그 시장이 지금 이슈화 시키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미국 마이애미주의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부금으로 비트코인도 받을 예정이다.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지지할 것이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수아레즈 시장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대통령이 지금 이 여당과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정말 이 비트코인이 정말 그 인정을 받고 투자 상품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공화당 원인 수아레즈 시장은
지난 6월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유력 주자들과 치열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선 후보를 뽑는데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프란시스 수아레즈도 있고 그리고 이름 어렵네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있는데 지금 대선 경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 자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선 기부금으로 비트코인도 받겠다. 말 그대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제도권 위로 올려놓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규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면은 공화당에서 나오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규제를 그만하고 제도권 안으로 올려놓겠다. 자, 지금 이제 트위터에 올려놓은 말입니다. 자, 여기 트위터에 올려놓은 말인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say 말했다고 합니다. 영어는 잘 못하니까.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에 당선이 된다면 당신의 돈을 빼앗아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IRS 요원 8만 7천 명의 확장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비트코인을 지지를 한다.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어찌됐든 지금 그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규제를 풀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있고 그쪽에 표를 받아내려고 지속적으로 하죠.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과세를 좀 보류를 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어떤 그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를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공화당에서 하고 있다. 왜냐면은 일단 바이든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을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회수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주꼬마님 안녕하세요. 민토스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금 대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확실한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에 훈풍을 맞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주춤하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 당연히 자, 내년까지의 큰 이슈들이 당연히 뭐 공화당 지지 발언과 또 뭐 반감기가 있죠. 또 내년 2024년 4월에는 반감기 있고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이 있죠. 블랙록. 자, 이렇게 되면은 단 1년 사이에 우리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려지지가 않나요? 2024년에 지속적으로 이런 큰 이슈들이 있는데 자, 다 맞물리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 시기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지금 한 몇 개월 남았죠? 뭐 한 1년도 안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대비를 잘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버텨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사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코인데스크 쪽에서 건데, 자, 세계 11위 BTC 고래가 됐다고 합니다. 테더가. 그러면서 이제 위험성이 커진다. 자, 이제 테더가 세계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자, 테더가 비트코인을 제가 저번 그 방송 때도 말씀드렸죠. 수익을 정기적으로 본인들의 수익의 1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미래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에 마이크로스트레지와 그리고 테더는 이런 큰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런 큰 회사들은 본인들의 어떤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자, 무슨 말이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면 들이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한테는 확실하게 큰 호재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미국의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무래도 테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회사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결과이지만 지금 마이크로스트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330억 원 정도의 1년 동안 330억 원의 그 투자 수익을 냈죠. 예. 마이크로스트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하락장을 다 맞으면서도 자, 1년 동안 330억 원의 투자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5조 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또다시 투자를 합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자, 1년 동안 어찌됐든, 이때 뭘 맞았냐? 자, 우리가 루나 맞았고요. FTX 파산 맞았고요. 이더리움 인출 중단 맞았고요. 우리 또 뭐 맞았죠? 뭐 이게 지금 작년에 가장 큰 이슈여가지고 예, 뭐 더 생각이 안 나는데 지속적으로 정말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맞았지만 뭐라고요? 330억 원의 투자 수익을 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주식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영업이익이 330억 원이 난 겁니다. 어찌됐든. 예. 1년 영업이익이 330억 원 정도 냈다. 이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투자 수익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이익을 낸 건 아니지만 이 영업이익이 330억 원이 났다는 거는 우리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이지라는 회사는 다시 한번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1년 영업이익 3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장은 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루나, FTX 파산, 이더리움 인출 중단 등등등 많은 악재들을 맞았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위에 어딨죠? 지금 내년에 지금 이런 호재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어찌됐든 이런 악재들을 다 맞고도 수익을 얻었는데 3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이크로스트레이지라는 이 기업의 행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좀 확실하게 시장의 어떤 가상화폐 시장에 확신을 가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양승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있었더라. 요것도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최근 한 달 동안 고래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은 BTC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추세가 계속되면 가격이 3만 달러 이상으로 빠르게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찌라시 같은 거죠. 그냥 뭐 트위터에다가 그냥 의견을 남겨놓은 건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포착한 게 뭐냐, 고래들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BTC로 바꾸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뭐 개미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수준은 개미 정도겠죠. 개미. 자, 개미와 어떤 게 있죠? 뭐 세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고래들이 있죠. 고래들. 상당히 큰 보유량을 많은 보유량을 가진 존재들을 고래라고 말을 합니다. 개미와 고래. 딱 봐도 덩치가 다르죠. 개미는 요만하고 고래는 이만하고, 예, 그쵸? 상당히 많은 보유량을 가진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더도 지금 세계 10일이 고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고래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BTC로 바꾸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상승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자, 개미들이 매도하면요, 그 물량을 고래들이 줍습니다. 자, 개미들이 매수하면요, 그 물량을 고래들이 팝니다. 자, 그러면은 개미는 손실이고요. 항상 고래들은 수익을 보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고래들의 그냥 막 비트코인 뭐 유튜브만 보셔도 고래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고래들이 계속 2,100만 원일 때도 고래들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무너지네, 마네, 막 그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고 하죠. 그때 비트코인 끝났다 이랬을 때 고래들은 2천만 원대에서 계속 그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지금 10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100억이면 200억을 벌었다라는 거죠. 200억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 뭐라죠? 우리 개미들은 와, 비트코인 오른다 하면서 막 사죠. 그때 고래들은 계속 물량을 파는 겁니다. 100%의 수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시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오늘 그 기사인데, 바이낸스 거래량 13%가 한국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바이낸스 거래량의 20%가 중국인이고요. 2위 한국이 지금 한 13%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도 선물 거래 허용을 빨리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그리고 중국, 캐나다인이긴 하지만 중국계 캐나다인인 그 바이낸스가 지금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외에다가 지금 자금을 어떻게 보면 계속 유출을 하는 거죠. 한국 5월 바이낸스 거래량이 13% 차지 580억 달러 규모로 했다고 합니다. 거래 98%가 선물 입금이라고 하네요. 언어 장벽보다 선물 수요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은 비트겟이나 바이낸스나 지금 거래소들이 한국어 지원을 하다가 한국어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어 지원을 하려면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들이 그럼 나 한국어 서비스 안 해라고 해도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뭐 전 세계 1위 거래소의 거래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국의 어떤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국내에도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선물 거래에 대한 수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한국인들이 정말 투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보일 수 있는 좀 재밌는 기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는 기사여서 좀 가져왔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번에 그 미국 실업률 나온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최저치라고 합니다. 저 요거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지금 미국 실업률을 지금 본 거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매달 첫 주에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된다. 미국 경기 침체의 순서가 미국 실업률이 증가를 하면은 주가 하락 및 물가 상승률 하락 모두 경기 침체가 온 것을 느끼고 그럼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움직이니까 미국 실업률을 보면은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또.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또 이거는 코인리스죠. 코인리스 지금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의 젊은 층 미 핵심 유권자들 부상 친암호화폐 대선 후보 증가라는 기사입니다. 자, 데일리오에 따르면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관심도가 높은 밀레니엄 Z세대, MZ세대죠. MZ세대가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유권자가 되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선 후보가 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 자, 미국의 MZ 세대들. 혹시 MZ 세대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MZ 세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MZ 세대를 생각을 하면요. 사실 그냥 20대, 뭐 초중반, 그냥 젊은 친구들, 젊은 애들, 그냥 지금 MZ 세대가 풍자가 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그냥 뭐 본인의 뭐 삶을 즐기면서 뭐 욜로족들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막 요즘에는 뭐 귀에 꽂고 막 귀에다 뭐 에어팟을 꽂고 이제 직장 상사들한테 이걸 껴야지 더 일의 효율이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형식들을 파괴하고 본인들의 어떤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약간 그런 걸로 풍자가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MZ 세대는요 꽤 많은 그 나이층이거든요. MZ 세대가 정확히 아마 40살까지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MZ 세대가 뭐냐? 여기 나오네요. 지식백과에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1999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그러면은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20년의 텀을 준다는 거예요. 자, 1980년 생이 자 43살도 MZ세대라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1980년대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자, 43살부터 43살에서 43살도 MZ세대이다. 그리고 지금 뭐 어찌됐든 뭐 2000년대생이니까 2000년대 초반 뭐 2000년생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23살, 뭐 지금 20살들도 뭐 그거 되겠죠. 뭐 23살이라고 할게요. 그럼 20년 텀이 나죠. 지금 지식백과로만 나도 23살도 MZ 세대이다. 근데 MZ를 묶었죠. 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MZ가 아니죠. 43살과 23살이 같이 묶일 수가 있나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MZ 세대를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43살도 MZ 세대고 23살도 MZ 세대고 그러면은 23살과 43살은 동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MZ 세대는 23살부터 43살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를 칭하는 사업 용어입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나의 멋으로 살아가는 욜로족 그냥 이런 어린 친구들의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요. 사실 사업 용어로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를 얘기하고 이 MZ 세대를 공략해야지 뭐 매출에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소비를 제대로 하니까요. 말 그대로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만약에 이제 70대보다는 당연히 20대에서 30대가 소비가 크겠죠. 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리고 혹은 60대보다는 혹은 50대보다는 뭐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나왔던 말이라는 겁니다. MZ 세대를.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좀 빠르게 변하는 이제 상품들이 막 빠르게 변하잖아요. 아직도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이용하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시장은 변했죠. 폴더폰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리고 폴더폰은 더 이상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폴더폰이 계속 좋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써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장은 더 이상 폴더폰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용어가 MZ 세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미국의 MZ 세대 말 그대로 유권자라는 거겠죠. 지금 시대 리더를 뽑을 유권자들을 통합해서 말하는 거겠죠. 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뭐 투기성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MZ 세대가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유권자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3살부터 43살의 표가 중요하다 이거죠. 되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선 후보가 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저번 대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우리가 하여튼 뭐 민주당과 하여튼 뭐 저번 대선에서 이렇게 뭐 막 엎치락 뒤치락 했을 때 많은 그 표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20대의 표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다들 대통령 선거다라 그러면 그냥 쉬는 날 그냥 노는 날 이런 거였는데 이제 20대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적극적이어졌다 이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사실 막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악수하고 대선 후보들이 그랬는데 더 이상 20대들의 표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좌지우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MZ 세대가 내년 대선의 주요 유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선 후보가 늘고 있다. 자,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EC나 지금 뭐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해도 지금 어찌됐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당연히 공화당에서는 전략을 짤 때 당연히 표의 수요가 많은 쪽으로 그 선거 전략을 짤 텐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판단하는 거는 현재 MZ 세대들은 비트코인 규제에 불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선거 전략을 짜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뭐 바이든 정부라든가 아니면 SEC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먹인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런 규제들을 풀릴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믿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호재들도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알고 계셨나요? 43살도 MZ 세대인 거. 자, 그래서 43살이신 분들도 MZ 세대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MZ 세대가 맞습니다. 43살 분들도. 자, 일반적인 뭐 비트코인 전망이 요건 좀 의미가 없네요. 자, 골든 코스를 쳤다고 합니다. 지금. 예, 지금 그 이동 평균선을 50에다가 200으로 뒀네요. 단기 추세선은 50으로 잡고 장기 추세선을 200. 엄청나게 장기로 잡았죠. 근데 지금 골든 코스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MA 트레이딩에도 있지만 이거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골든 크로스는 어쨌든 상승의 신호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의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엄청 큰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어떻게 보냐, 우리가 맨날 30일 7일선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아예 200일 51선을 봤네요. 골든 크로스의 를 형성했고 비트코인의 최고치 경신은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8천만 명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항상 어려워요. 항상 말들이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8,800만 원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 골든 크로스는 상승의 신호라는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또 200일 51선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위메이드 이제 장외 유동화 시도 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의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고 하네요. 지금 뭐 항상 FTX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식 상장 회사들이 코인 발행을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죠? 자산이 시가총액이 뻥튀기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뭐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파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자산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로 잘 굴러가고 있는 위메이드라는 그 상장 회사에서 당연히 코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망하겠어? 라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 상장 폐지 당하셨죠. 다 엄청난 손실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해외 쪽으로 지금 지속적인 호재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김치 코인들을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후업이랑 이제 거래소들 쪽으로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커브 파이낸스 해커 공개 수배 전환했고요. 현상금은 24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해커들이 화이트 해커들이 지금 이 해커를 좀 찾을 수 있을 찾고 있다. 793억 정도가
지금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해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다시 내놔라. 793억을 내놓으면 내가 79억을 그냥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에 해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탈취 자산을 일부를 반환했지만 여전히 모든 자산을 반환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하네요. 지금 커브 파이낸서도 피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되는 거죠, 확실히. 예. 자산의 어떤 위험성을 야기하는 이런 사실들이 이런 해킹에 되게 취약하다. 예. 맘만 먹으면 해킹에 취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번 볼까요? 이거 아직 되게 많네요. 스테이블코인 변경 했고, 미국의 BTC 판매량, 미국의 BTC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판매를 해서 계속 매도세가 들어오면 당연히 매도 압박이 와서 그 하락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뭐라고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판매가 다시 시작됐다. 뭐죠?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놓은 이런 호재들을 삼키는 어떤 막는 악재들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저도 확실치 않으니까 당연히 음모론이고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은 어렵겠지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확정은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비트코인 판매가 다시 시작됐고 정부가 제가 앞서서 막 이런 여론들을 계속 좋은 여론들을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막는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리플 변호사가 SEC와 리플의 증권성 판결이 항소심까지 가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큰 돈을 베팅하겠다. 자, 얼마 전에 리플이 증권형 판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엇갈린 판결들이 나왔죠. 그리고 리플은 지금 지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볼까요? 자, 리플이 그 항소심에서 이기고 자, 볼까요? 자, 어디까지 갔죠? 1,100원까지 갔다가 현재 800원까지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27% 가까이 지금 계속 지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엇갈린 판결이 나와서 처음에는 횡보를 유지해 줬다가 지속적으로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리플 변호사가 트위터에다가 SEC와 XRP 리플의 증권상 판결이 가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다. 말 그대로 리플은 증권형 판매가 아니다, 증권성 판매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재밌는 얘기 같거든요. 자, 이제 요번에는 한국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 샌드박스라는 코인의 그 창업자인 그 백훈종 씨가 또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결과로 이렇게 한번 그 요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샌드박스의 창업자 백훈종 씨가 이번에 올린 내용들 정리해보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은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량의 10%도 되지 않으며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으로는 의미 있는 감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선물 ETF 승인하면서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훨씬 커서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SEC의 주장이다. 그리고 SEC의 방어 논리는 일관적이다.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과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블랙록, 피델리티 등이 신청한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계속 보류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유가 뭘까? 예, 이유가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어쨌든 지금 SEC가 원하는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 거래를 블랙록에서 코인베이스로 지정을 했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코인베이스가 아니더라도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코인 거래소의 거래량을 굳이 여기에다가 끼워 맞출 것인가?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마지막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결정을 계속 보류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블랙록 현물 ETF 그 승인을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이 블랙록이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다. 이유는 SEC가 좀 강력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코인베이스에 뭐라고 했죠?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을 전부 상장 폐지시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을 전부 상장 폐지를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뭐 알트코인이나 지금 시장 투자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살부터 23살 주요 유권자들이 되는 이 MZ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지만 뭐 샌드박스 창업자인 백훈종 씨는 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전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뭐 크게 뭐 이걸 보면서 와 정말 ETF 승인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예. 샌드박스가 감히 블랙록의 어떤 이런 사업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견줄 수 있는 레벨은 아니거든요. 뭐 피델리티라든가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일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동네 편의점에서 지금 지금 홈플러스가 뭐 세일하는 거는 저거는 뭐 의미가 없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엄청, 그러니까 뭐 물론 샌드박스를 창업을 했고 거기 그 코인의 뭐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어떻게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가 하는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는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명품들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블랙록은 구찌랑 거래를 합니다. 예, 구찌랑 거래를 하고, 뭐,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어떤 이런, 상품들을 캐치를 해서 그것들을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것들을 운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샌드박스는 과연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샌드박스 코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예, 아마 지금 뭐 그 메타 쪽이기 때문에 뭐 가상 현실에서는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상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하는 사업성이, 그러니까 삼성이 무슨 일을 하는데, 삼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기 굳이 말하자면은 저기 뭐라고 할까요? 저기 그 지방 어디 맛집 사장님이 저건 안 돼요.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예. 예, 좀 말이 안 되죠. 예, 이거 뭐 이게 뭐 사실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뭐 전혀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 예,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설득력이 과연 있나? 지금 블랙록은 인도의 14억 인구를 비트코인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4억을 위해서 지금 샌드박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건 뭐 저 샌드박스의 창업자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겠지만 근데 뭐 저는 저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죠 굳이. 예. 지금 누가 지금 하는 사업에 지금 태클을 거느냐 안 거느냐가 중요한 거죠. 동네 조기축구 아저씨가 TV 보면서 아 손흥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임마 여기 센터를 올렸어야지 아 저거 안 되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조기축구 좀 나간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냥 좀 응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말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좀 누군가 이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그리고 지금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한 이 자산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호날두 메시 앞에서 그뭐 축구공 갖고 놀면서 축구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호날두나 메시한테 야 공 그렇게 차는 거 아니야 임마. 이러면서 내가 조기 축구 좀 다녀봐서 아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좀 알거든 축구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설득력이 없다. 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예, 예. 자 제가 맨날 메시지를 드리는 거죠. 예. 수많은 이평선에다 줄 긋고 수많은 저항선 지지선에다 줄 긋고 수많은 추선에다 줄 긋고 안 맞으면 세로 긋고 분봉 긋고 일복이 긋고 주복이 긋고 그러다 하나 얻으면 내 말이 맞지? 예, 이렇게 하지 말자.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 재밌어가지고 또 이것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바와저씨죠. 예. 여기다 긋고 저기다 긋고 저기다 긋고 저기다 긋고 안 맞네 다시 한번 그어보고 이쪽으로 그어보고 이쪽으로 그어보고 딱 맞으면 오케이.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투자법으로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에 어떤 긍정적인 방향과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있는 시선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시선들과 부정적인 시선들 동시에 좀 알아보는 그런 걸 가졌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호재들만 솔직히 보이는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제 의견을 동의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확실한 수익이 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또 링크 올려주시면은 저희 그 투자자분들 추첨해가지고 비트패스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방송 내용 좀 유익하셨나요? 자, 일단 2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올려드린 링크로요. 성함, 연락처, 유튜브 아이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은 5분 추첨해서 비트패스 상품권 100만 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영님 안녕하세요. 여기 위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양승현님 감사합니다. 김경태님 감사합니다. 자, 올려드린 링크 통해서 클릭하시면은 성함, 연락처, 유튜브 아이디 남겨주시면 됩니다.
충주꼬마님 감사합니다. 백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허재영님, 예.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임도소년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서 이거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예. 어찌됐든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인식이 좀 안 좋지만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대비를 하게 되면은 먼저 알고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 했던 실수처럼 비트코인 8,800만 원, 8,900만 원 1억 갔을 때 그때 타다가 물리지 마시고요. 그 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그때 고점에 왔을 때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분 신청해 주셨고요. 오늘은 좀 많이 보셨네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확실히 많이 보셨습니다. 예, 그래갖고 5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자, 더 있으신가요? 한 번만 채팅창 확인해 보고. 예. 자, 없으시면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2번님, 8번님, 1번님, 4번님, 3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상품권 100만 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좀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아니요 다시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손홍신님 감사합니다. 충주꼬마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허재영님 감사합니다. 예, 김견택님 감사합니다. 김민성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또 시청해 주시면은 최대한 좋은 내용들 가지고 와서 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